자, 그러면 위대한 10가지 결심 가지고 요 형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것 놔두고 작품의 주제하고 핵심 메시지 요거 묶어서 같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주제 부각 전략 다루고 갈등 구조, 구성 비교, 플롯 비교 요거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의 주제하고 핵심 메시지 요걸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효정 이사님이 예? 아니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지난번에 읽고 정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작품 주제가 뭔지 정리 하나도 안 했어요? 용 이사님. 주제는 저도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원 선생님 다 했어요? 일단 그러면 원 선생님이 한번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네. 화면 노트북. 제가 이거 숫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요. 목요일 날에 용수 기사님한테 물어봐서 이 보고서를 받았어요. 처음에 이런 과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책을 읽었으면 여기에 맞춰서 키포인트 좀 잡아놨을 것 같은데 그 전번 주에 이제 또 급하게 하루에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 숙제 포맷을 이제 보면서 여기에 뭐라고 맞춰서 써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일단 레포트는 내는 게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일단 또 벌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중요성보다는 형식 구성에 맞춰서 썼다. 이렇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맞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 스스로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기 너무 어려워요. 여기 품을 맞추는 내용이. B번이 뭐죠? 올리건 102. 올리건 101. 101. 예. 다른데? 네. 자동으로 암호가 물론 일본이 맞는 거야. 그래요? 되네요. 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제 나름대로는 작품의 주제와 해설이라고 하는 쪽 부분은 성공 인생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수록한 책이다.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 하피드를 통해 성공의 10계명을 제시하고 첫 번째 결심부터 10번째 결심까지 10개의 족자의 10가지 결심을 수록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주제로 삼았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마 번역을 좀 잘못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 하면은 꼭 두루마리 화장지가 떠오르거든요. 그거보다는 쉽게 생각하면 족자 같은 거 있잖아요. 족자 같은 거 달아서 양쪽에 봉이 달린 족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족자 하나하나에다가 하나하나에 10가지 교훈을 써놓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제는 그렇게 정했고요. 네. 각본 분도 핵심 메시지는 지금 10가지 중에서도 한 6가지 정도로다가 좀 더 한번 고려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핵심 메시지 1번은 의지가 중요하다.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결코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봤고요. 두 번째는 습관이 중요하다. 성공을 부르는 습관과 실패를 부르는 습관이 있는데 성공하는 습관의 노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습관화 되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습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작자의 그 메시지에 따라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라. 자신의 훌륭한 감정을 개발하고 물건이 아닌 나 자신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라. 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다섯 번째는 실천이 중요하다. 무엇이든지 결심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시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익의 반을 남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 인생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아닐까라고 해서 뭐 또 여기 그 주어져 있는 틀에다가 6개를 딱 넣었더니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6개를 자, 그럼 먼저 여기 주제하고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잠깐 먼저 나누고 그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 핵심 메시지에서 들으면서 우리 강 선생님 이 책 다 읽으셨죠? 네. 핵심 메시지에서 이제 원 대표님이 얘기한 거하고 강 선생님이 생각한 거하고 비교했습니다. 네. 대부분 거의 다 공간이라고 동의가 됩니다. 네. 내용들이 있어서 저런 내용들이 저는 읽으면서 저렇게 딱 뽑아낼 생각은 하지 않았고 하지도 못했고 근데 이렇게 다 뽑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그냥 저는 그냥 쭉 있고 그래서 포맷이 중요해요. 포맷을 보면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뭐가 나와도 나오지. 우리 김석천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오늘은 작가 좀 약간 조사가 된다는데요. 그 저저번 주에 저도 읽고 이번 주에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을 본다면 간절함이라는 걸로 주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간절함이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성취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종호 선생님이 뽑아놓은 이 핵심 주제와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강하고 싶거나 또 문제를 던지고 싶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분류를 보면 자율주의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앞으로 존중하면서 못하셨잖아요. 자기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선택해서 집중하고 실천하는 것. 이렇게 세 그룹으로 보시 그다음에 보여드리는 것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 앞으로 존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도 얼마나 실행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실천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건 누가 몰라? 그게 말처럼 쉬워?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천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아침에 새벽에 만나는 거거든요. 일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위원장님도 모시고 그리고 달려오고 다. 그래서 저는 사실 준비가 안 되고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안 빠지고 그 달려오는 이유가 어쨌든 그래도 오자. 그래서 대표의 대표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실천의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실천을 잘할까요?
실천 가장 잘하는 건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 반복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메시지하고 이대로 뇌에다가 동일한 행동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을 하면 무시 안에 들어오고 그게 어느 임계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그냥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해야 될 거는 철학적인 면일 수도 있는데 그 실천이 옳은 실천이어야 되고 가치 있는 실천이어야 된다는 조건에서 만약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김석천 선생님의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공산당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반복해서 메시지를 주면 실천은 되는데 북한 같은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사상학습 80년대에 나왔는데 그때 운동권의 사상학습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옳고 가치 있고 유익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밝히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생각에.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것을 실천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효용성. 네, 그 이익이 크면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고요. 효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페널티가 얼마나 무서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게 되면 페널티가 무서우면 실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다면 실천을 따라오게 되고 또 결국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엄마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뭐 어떤 그 용돈을 올려받는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 때 아이들이 실천을 잘하고 만약에 뭐 숙제를 안 해갔을 때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호응을 듣는다든지 야단을 맞는다든지 하는데 그 페널티가 굉장히 가혹하면 실천을 잘하게 되니까 보통 인간은 아무리 선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편해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부터의 그런 자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실천에서 모든 말씀하셨듯이 어떤 게 옳으냐,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 관계 법칙을 좀 황급히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건 상대방도 동일하게 원한다. 이 가치관을 좀 중심에 두고 이거를 가져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근데 대부분은 그 스스로가 자기 개발 차원에서 해야 되는 실천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 질서 속에서 하는 거는 뭐 법과 정의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내 스스로 노력하게 되면 나를 개발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소위 얘기해서 착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 1월 달에 해다가 1월 말 되면 대부분 안 하는 거고, 금연 계획이 1월 1일 날 많이 세워졌는데 3월 달 되면 다 후두둑이 되는 경향도 많고, 이런 걸 보면 스스로 누가 직접적인 제어를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 부분들이 가장 지속하기 쉬운 방법이 아닐까. 제가 실천하게 만드는 방법을 질문하시면 실천하게 네,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가치와 방법이죠. 당근과 특집 그런 거 진짜. 있고 그다음에 가치를 거기에 자기가 부여한다면 당근과 특집이 없어도 그게 옳은 일이라든지 배우는 예전에 얼핏 기억나는 게 많이 들었는데 유익과 위험이 있을 때 위기나 위험이 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실천, 습관 나한테 유익이 있거나 유익이 있으면 하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나 이걸 안 하면 내가 위험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을 묻는 이유는 뭐냐면 실천을 못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실천에 대한 가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첫째 실천의 가치는 판단이에요. 판단.
이걸 이제 상대윤리라고 그러거든요. 절대윤리가 있고 상대윤리가 있는데, 절대윤리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정에는 이게 법이다라고 하면 상황은 바뀌었는데, 이 절대법에 의해서 이 바뀐 상황을, 예를 든다면, 자, 뉴턴의 중력 법칙이 기계론적 우주관을 형성했는데 천문학적인 거시 세계가 널리니까 이 법이 안 맞잖아요. 결국은 상대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설정돼 가지고 우주를 해석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 그때 다 맞았죠. 모든 계산하면 다 맞았거든. 그런데 천문학적인 빛의 속도를 다루기 시작하니까는 전혀 맞지 않는, 계산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아인슈타인도 천문학적인 세계를 다루다가 양자역학이라는 기준이 나오니까는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했잖아요. 결국 지금 현재 세계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기계론적, 중력적 법칙, 거시적, 상대론적 법칙, 양자의 불가지론 형태. 이 세 가지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가 그 신학교 때 연구했던 주제가 윤리였는데, 그 윤리에서 가장 높은 윤리가 뭔지 아세요? 상대윤리예요. 상대윤리. 상대윤리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가장 옳은 게 뭐냐를 찾아내는 거지. 이 상황에서.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윤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진짜 윤리는 상대윤리라고 했는데 반박 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네가 옳다고 주장했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없다면 누가 그걸 판단하냐? 네 욕심에 의해서 형성된지 아니면 진짜로 신이 봐도 옳은 건지 누가 아냐? 결국은 인간의 상대적 윤리라는 것은 가장 기반에 인간의 욕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 윤리란 불가능하다. 이 싸움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 윤리를 신의 윤리라고 봐요. 인간은 못한다. 가장 옳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누가 맞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이 상대윤리와 절대윤리 싸움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걸 가지고 실천을 들어가는데, 실천을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정말로 이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스승들을 보면 단순하죠. 답이. 예, 답이 단순한데 인간이 실천해야 될 수없이 많은 요소를 딱 하나로 뭉쳐요. 의, 인, 사랑. 되게 실천이 쉬워요. 근데 사랑이라고 전제를 딱 걸면 실천이 쉬운데 사랑을 이제 하기 위해서 대상별로 상황별로 나누기 시작하면 이럴 때는 남에게 물건을 줘야 되고 지금 아이가 잘못할 때는 때려야 되고 이것도 사랑이거든. 예. 사랑의 형태가 수도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법으로, 어떨 때는 벌로, 어떨 때는 당근으로 이렇게 이제 사랑의 형태가 시간과 공간하고 접목시켰을 때 모양이 다 달라.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야. 아이를 때리는 게 지금 사랑이야. 분명히 사랑 맞아. 근데 이걸 보고 배운 사람이 아이를 때려서 교육하는 게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상황은 달라졌는데도 계속 그걸 사랑이라고 고집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대한 성인들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란 뭐냐 했을 때 그 행복에 대한 정의를 가장 핵심으로 딱 잡아서 단순화시키는 것. 복잡한 속에서 단순화를 시키는 사람은 실천이 가능해요. 실천 욕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치와 욕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저도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을 때는 일하다가 일이 생각나고
이러다 저 일이 생각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예, 그 상황 말이에요. 그 상황. 예, 이거 하고 있다가 저거 생각나고, 이거 하고 있는데 카톡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시간만 가고. 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공간이 잘 돼.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하게 만들 때는 크게 유익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먼저 해야 될 일, 요거를 찾아내는 것이 단순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계화라는 것은 결국 최상위 개념을 찾아내고 그 상위 개념으로부터 현재 내가 해야 될 상황, 시간과 공간 안에 해석을 할 수 있는 도구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화, 그 단순화가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형태하고 만났을 때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상황이라는 속에서 변수 하나만 달라져도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달라요. 제가 자주 드는 사례입니다만은 내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동생이 와요. 옆에 와 있어. 그러면 그냥 그 얘기해요. 그래서 내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요. 선생님이 옆에 서 있어. 그럼 둘이 얘기 안 합니다. 예, 바로 선생님과 얘기를 해요. 지금 옆에 변수가 하나가 바뀌는 순간, 이게 윤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평소에 내가 수진 이사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옆에 수진 이사님의 부모님이 계실 때 내가 말하는 투가 달라져야 맞아요. 예, 윤리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옳은 판단을 내리는 거. 이게 진짜 이제 가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치를 최고 단순화시켜가지고 상위 개념으로 만든 다음에 이 상위 개념을 내 현장에 있는 것과 현장에 있는 시공간에 있는 것을 이걸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천의 가치와 실천의 방법이다라는 한번 얘기입니다. 실천 방법 얘기할 때 중요한 일, 급한 일, 그다음에 별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눠서 하는 일만 하나요? 그건 이제 이 아래에서 더 조각을 냈을 때 이제 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옆에가 하나 뭐 일들이 있다. 그럴 때 이제 그 우선순위를 잡을 때 쓰는 이 보통 방법. 중요한 일을 얘기해드리면 독서라던가 자기계발 약간 어렵다는 부분이 이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할까? 미뤄지는 거 독서라든가 뭐 외국어 공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당장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실천이 안 돼서 중요한 일을 꼭 하라고 이렇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꼭 먼저 하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하거든요. 이제 아무리 뭐해도 긴급한 일이 먼저예요. 예, 긴급한 일이 먼저고 이제 긴급하고 중요하면 제일 먼저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긴급하고 중요한 거에서 네 반으로 나눠서 여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실천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뭐냐. 그게 이제 인생을 걸 만한 미션, 그 중요한 가치. 예. 우리가 보기엔 별 쓸모없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자기는 중요하게 생기니까 그렇겠지. 아무튼 오늘 방금 이 이야기에서 부자가 된다라는 말에다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부만으로는 중요성을 나타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나눔이라는 조건이 포함됐을 때 이거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되죠. 부와 나눔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이제 성공하겠다는 의지, 이게 이제 묶이면 충분한 가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부와 가치라는 나눔, 이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욕구와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겠다. 이 둘이 묶인 이 상태,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와 가장 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제는 이게 저희 문학이니까 하피드는 성공했다. 그 성공 10계명을 실천하여 성공했다. 그건 이제 네, 그렇게 되는 줄거리 거죠. 주제. 줄거리. 네, 줄거리 주제. 이제 의미 주제는 지금 말한 게 의미 주제죠. 우리가 부와 나눔 이거를 같이 묶어서 이거에다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럼 거죠. 문학의 경우는 줄거리 주제와 의미 주제 둘로 나누죠.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본인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그 주제가 뽑혀져 나옵니다. 어떤 모임에서 보면 각각 자기가 받아들이는 주제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 의미예요. 그게 세 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가 줄거리 주제. 근데 줄거리 주제를 못 찾고 의미 주제를 찾아가는 거는 정말 이거는 파토야, 파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근거의 주제는 작가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거. 하는 예, 거. 그게 의미 해야 주제야. 된다고 봐요. 예,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세 번째가 이제 나에 관한 주제. 요걸 근거로 해서 나는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근대 이후에 포스트 모던에서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네가 깨달은 게 그냥 주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하죠. 메시지라는 소통이라는 개념이 이제 완전히 엉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문학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또 아닐까 이게 세 번째. 네, 세 번째로 봐야죠, 그러니까. 핵심 파악은 줄거리 주제하고 저자가 말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하는 주제. 의미 주제가 이게 핵심 파악이고 그 다음에 독자의 의미 주제는 이 적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네. 포스트 모던이 달리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그동안 근대화를 거쳐서 글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파악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거 자체를 포기하고 가는 건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의미 주제를 다 말해보자면 그게 내가 약한 부분이야. 맞아요. 내가 못하고 내가 깨달은 그래서 내가 부분. 궁금하더라고. 나는 이런 거가 저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이 뭐를 중요하게 보셨는지. 네. 이제 하다 보면 그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현재가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이게 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들어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 좀 같아요. 어려운 것 진짜 같아요. 핵심 그래서. 파악이 핵심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객관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주관화시켜서 보다 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갑니다. 주제부각 전략을 한번 우리 문 대표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와, 그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제가 요즘 그 숙제 돌려막기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 요 숙제 되고 요거 끝나고 요 숙제 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주제부각 전략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 교수님이 준 그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딱 읽고 다시 기억을 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형광펜으로 칠해놨던 부분만 골라서 다시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봤더니 그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그 핵심 주제 문장하고 동일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그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결코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계속 그 반복하죠. 문장이 3번인가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고요. 독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마국간의 갓난 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선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낙타지기 시절부터 위대한 상인이 될 현재까지 인생을 요약해서 쭉 그 시계열상으로 살면서 해준 부분이 요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회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경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부분은 회상인 것 같다. 그 대조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실천했을 때와 그 실패했을 때를 그 대조시킴으로써 주제를 이제 부각해 나가는 방법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인과관계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뭐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스페이스에 맞춰서 6개 정도 정리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대표님은 이미 뚫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옷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알려준 데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신 것 같아요. 원 대표님이 제일 대표적인 비포와 애프터의 케이스를 그걸 자꾸 반복하시면서 은근 당해오고 계시죠. 근데- 문학이 많이 응? 이 소설 주제 부각 관련해서 문학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거 보면서 하나 이걸 선택해 놓고 어디서 비교를 쓰고 있지 이렇게 거꾸로 찾아 들어가면 스토리 보면서 하면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두 가지밖에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마 이거 안 쓰는 거 없어요. 이거 다 써요. 네. 예, 다 쓰는데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죠. 근데 이걸 계속 찾다 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규칙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교수님이 주신 파일을 제가 좀 더 일찍 보고 책을 읽었으면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게임들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나중에 갖다 맞추려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다음번 할 때는 좀 더 네. 이런 포인트를 잡고 가면 읽을 때 좀 더 중요한 부분을 뭐 메모해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읽으면서 생각하면 훨씬 더 잘 보이죠. 네. 그렇죠. 오늘 우리 저는 요즘 그 책 쓰기 할 때 이런 사람이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들이 아, 계속 머릿속에 네네. 들어있었는데 예. 이런 숙제가 있다 그러니까 또 헷갈리더라고요. 네, 주제 부각 전략은 아주 너무 잘하셔서 이걸로 매듭을 지을게요. 네. 자, 갈등 구조, 스토리에서 갈등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해해야지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저기 뭐 시간상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안전을 희망한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생활 태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장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한다. 그러나 하피드는 남긴 이익의 반을 나누어줘야 한다. 이것은 심리적인 갈등 상황이다. 내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추구한 이익 중에서 절반을 남을 위해서 다시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또한 마구간의 갓난 아기에게 붉은 옷을 덮어주는 장면은 심리적인 갈등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다. 왜냐면 이거 내가 팔아야 될 물건인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저 아기가 너무 지금 춥게 있는 상황을 보면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상황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을 떠나서도 개인적으로도 항상 상황을 보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되지만 속으로는 손찰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해줘야 되는데 저거 구하러 갔다가 내가 위협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서 또 회피하는 그런 그 갈등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이렇게 존재된 원래에 있는 선이라는 정의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걸 행할 때 판단 없이 그런 걸 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 가난하게 옷을 덮어주는 것에서는 갈등이 느껴지는 그거는 없을 것 같고 갈등이 느껴졌던 거는 이 친구가 자꾸 실패를 하면서 욕하면서 그만둘까? 맞아? 이럴 때 갈등이 최고죠. 아니면 이 부분도 갈등이 갈등이에요. 나는 이 옷을 팔아야 되는 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빌려온 거니까
돈으로 그렇지. 환전을 해야 되는데 갈등은 이거를 있지. 준 다음에 내가 물어내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내적 그래서 갈등이 있죠. 자기를 시험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거를 팔아서 성공을 해서 결과물을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지. 충분히 갈등으로 볼 수 있지. 내면적인 갈등 거의 표현하지 않아도 갈등 상황이 갈등 근데 그런 행위를 할 때 내가 어떤 막 위급한 상황에서 주변에 어떤 아이가 막 차에 치는데 구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칠 수도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걸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판단하고 뛰어드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근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용 이사님은 안 성선설에 기반해서 맞아요. 또 선한 마음을 내면적 있으니까 갈등이 갈등이 없이 가는 거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때 갈등을 하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 해. 그냥 내적으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는 어떤 학습사된 경험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가치도 가치라는 것도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그 군대를 예를 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군대 한 달만 있으면 바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복종하게 만드는 훈련인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사람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반사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딱 한마디 하면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보면 저희 둘째를 데리고 어디 나가면 아무것도 못 도와주고 있어요. 순간 이런 생각이 저 사람 도와주다가 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아무 액션을 안 해요. 애를 이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가면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저기 군대니까 그런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달라진다. 우리는 엄마의 마음이 학생들한테 너무 깊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 아기를 그 남의 아기가 아니라 나의 아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엄마의 마음을 전이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이 별로 안 나요. 선한 분이어서 그래요. 마음이 늘 선해서. 성선설에 기반. 근데 그 갈등을 분석할 때는요, 대상, 그러니까 하피드든 아니면 그 나오는 역할을 맡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욕구와 문제, 이것이 계속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갈등을 찾아낼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 원하는 게 장애를 만나는 이 상황을 갈등으로 기본적으로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가가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아예 갈등을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배치시키는 그 작가적 관점에서 갈등을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갈등,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 자연적. 이건 사회적이나 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의지가 개입된 게 아니거든요. 자연 갈등은 자연이 지금 현재 뭐 폭풍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도 우리가 뭐 특별히 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욕구들이 집합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안에서 그 주인공 이제 하피드의 갈등은 자기가 그 전 단계 자기가 부자가 되기 전까지 그 갈등 요소, 그다음에 부자가 된 후로는 이제 누군가를 찾아내서 그 목표를 또 이루어야 되는, 이것도 계속 찾기가 어려웠잖아요. 그것도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어떤 상황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을 할 때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 행동이 나올 때까지 이제 깨트리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그걸 깨트리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 갈등을 우리가 여기서 갈등을 찾아내는 작업이었잖아요. 방금 이거는. 근데 이제 갈등에 대한 대응 방향,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아닌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다루는 것 같아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인간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은 이제 갈등 처리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인생이란 갈등을 대처하는 데서 인간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봐요. 어차피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욕구가 존재하는 이상은 모든 건 다 갈등이 다 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즉 갈등을 도우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원하는 것에 대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가적 요소는 선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그래. 나눌 수 없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박근혜가 가진 것들을 같이 선택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목표를 선택했으면 목표에 따라오는 부분을, 그게 뭐냐면 바로 아픔이죠. 고통이죠. 갈등.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같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안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는 거죠. 갈등 처리 방식이 그 사람 됨됨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정확하죠. 자, 시간이 돼서 또 하나. 구성은 이걸 그냥 가지고 올까요? 구성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째 에피소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정리하고, 첫째 에피소드에서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시작, 중간, 끝으로 정리하고, 둘째 에피소드에서는 거부가 되기까지 과정,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바울에게 두루마리를 전달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에피소드 방식으로 우리는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바로 해상하는 형태의 구성 형식이다, 자신의 의지를 다짐하는 구성이라 했는데, 이 구성은 이야기 전체의 구성을 말하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크게 흐름을 잡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이것도 하부 구성이죠. 시작, 중간, 끝 이렇게 하면 스토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롯 비교입니다. 플롯 한번 준비하신 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플롯은 교수님이 주신 파일을 읽어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딱 손에 딱 잡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한 두 가지를 이제 그중에서 골라냈는데, 한 발견 플롯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피드는 자신이 상인이 될 소질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트로스는 하피드의 사랑이 담긴 행동에서 큰 상인이 될 소질을 발견하고 두루마리를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는 추구형이라고 하는 걸 골랐는데, 두루마리를 얻고 나서 10개의 결심을 실천하는 의지와 결심을 나타내는 장면들을 성공을 추구하는 돈키호테 같은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추구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 개만 좀 찾았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하나씩 놓고 본다면 비슷한 게 다 나오죠.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없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것도 있어. 예, 수수께끼도 들어있다고. 예. 예, 계속 수수께끼를 하고, 그 다음에, 변신. 유혹도 있죠. 왜냐면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자꾸, 그 다음에, 변모에 가는 플롯. 주인공의 변화, 성숙 플롯도 있고요. 변신과 변모 어떤 차이 있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변모는 다시 약간 바깥에 보이는 모습을 변신은 내면 변신이라는 게 이제 몸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한다면 몸이 바뀌는 거죠. 변신인데, 여기서는 이제, 드로이드 바뀐다는 소리. 뭐 좀 그런,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서는, 성장 과정. 변신과 변모가, 모는 모양이잖아요, 변모. 예, 변신은 몸이 바뀌는 건데, 사실대로 말하면 그건데,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꼭 그 뜻은 아니고, 좀 더 물리적인 형태하고 내면적인 형태. 예, 변모가 좀, 내면적이죠. 예, 내면적이죠. 변모가. 예, 물리적인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 플롯. 이것도 들어있고, 사랑은 이제 남녀 간의 사랑, 희생 플롯도 들어있고, 상당히 많은 플롯들이 다 섞여 있죠, 이제. 근데 이제 주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를 아우르는 플롯은 이 지금 내용에서는 어떤 저기 마지막에 이제 바울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찾아가는 찾아내는 어떤 누군가를 찾아서 전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주 플롯이라는 발견 추구 뭐 이런 것이 주 플롯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작품 평가입니다. 자, 평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작품에 대한 평가를 감히 할 그릇이 안 되는데 일단 뭐 용어가 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약해 보인다. 그리고 경쟁자들은 강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공하기 위한 실천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남다른 전략과 남다른 실천이 성공을 이루는 원천임을 알려준다. 자기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서 삼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이번에는 정말 급하게 막 전철에서 막 읽고 오고 이제 그 다음도 못했어요. 그날 첫 읽을 때가 이 책 꼭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하고 이걸 실천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스톱이 된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 나서도 실천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번뜩 들어서 나는 이제 볼 때 이 이제 단계가 여기 이제 각 결심이 쭉쭉 나오는데 내가 작가라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다. 왜냐면 이건 마치 갑자기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다가 현대로 돌아온 느낌 있지. 마치 자기 성공서적 읽는. 그냥 이야기 속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마치 지침을 주고 막 쓰다가 갑자기 그냥 이런 것은 이 사람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시간이 있었더라면 스토리 속에서 이걸 풀어야 이 정상적인 스토리인데 갑자기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 사람 좀 제대로 소설을 쓴 거야 아니면 쓰다 말다 한 거야 시간이 없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그냥 너무 지나치게 이런 식의 그냥 이런 말로 그냥 했어요. 요즘의 형태, 그냥 스토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속에 그 지금 주인공이 또 하피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깨달아가는 이런 형태가 아닌 그냥 나열식으로 정리해서 책 속에 어떤 다른 책이 들어있는 느낌 있지. 근데 적어도 그냥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들어가요. 사실은 저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걸 읽었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통해 이걸 한 생각하면서 이걸 어떤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했던 이 과정이 좀 빠졌고 이게 두루마리라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두루마리는 핵심만 딱 쓰여 있고 이 핵심을 가지고 이제 경험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가면서 스토리가 그렇지. 해석된 자기 의미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정말 이건 시간 없이 써야지는 그런 느낌이죠. 저거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궁금을 유발하는 거야. 두루마리 도대체 뭐가 그래.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그냥 이거는 이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좀 그랬어. 그래서 나는 나는 동기부여는 됐어요. 동기부여는 됐는데 핵심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을 때 핵심 내용이 딱 그 3개면 3개 딱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경험되는 이런 스토리를 가면 참 좋았겠다. 좀 아쉬웠어. 문학인지가 좀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학 하다가 비문학 돌아오는 느낌이지. 그런 느낌. 지금 풀어나갈 때 두루마리를 이걸 하나 하면 그 다음 두루마리를 펼쳐봐요. 네. 네. 하나를 완전히 하고 그때 되면 다시 판단해서 그 다음 두루마리로 펼쳐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다시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게 기대하게 좀 만들어져. 설명은 그렇게 돼 근데 있는데. 근데 딱 이거 보니까 또 그걸 안 와가지고 그렇죠. 저도 궁금한 게 왜 꼭 하나씩을 꼭 실천해서 넘어가야만 했을까라는 게. 저는 모든 게 사실은 다 중요한 거잖아요. 습득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좀 가야 되는 것도 전혀 아닌 순차적일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다르니까. 근데 앞에 내용은 하나씩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거는 뭐 그 반복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나는 그 10가지를 다 실천을 했기 때문에 최대의 주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표들을 한쪽으로 모아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계속 몇 개 책을 보면서 그 시대 배경과 작가의 사상 이런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을 쓴다면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담은 책을 써야겠구나. 더 가르쳐더라도 나중에 후손이 나에 대해서 나의 책에 대해서 시대 배경과 작가 사상을 얘기할 때 그런 게 담겨져 있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배경이나 작가 사상,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배경들. 네. 이분이 62년에 태어났어요. 제가 시대 배경 어떻게 써야냐면 1960년대 미국 60년대 한국사람 미국 그 나왔더라고요. 위키 뭐죠? 위키백과. 거기 사전에 자세한 요약서가 나옵니다. 제가 찾은 게 오래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 학습을 또 학교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이브에 계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